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책입니다. 어제 일요일인데 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재명이 선수를 쳤습니다. 21대 총선 때 문재인이 했던 거죠. 이 재난지원금 살포. 그 재난지원금 살포의 추억을 되살린 걸까요? 이재명은 어제 24일 다시 돈 살포를 제안했습니다.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이런 돈 살포를 윤석열이 결탄코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로써 이재명은 서민 중산층으로부터 점수를 땄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주당 찍어주면 가구당 100만 원씩을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은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다. CPR이라고요. 지금 빚을 내 돈을 살포하는 것을 두고 심폐소생술이라고 했습니까? 대중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엉터리 말을 고지 곧따로 받아들입니다. 신문도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나 그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는 대신에 잠깐 기운 좀 차리라고 설탕을 입에 들이붓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죽이는 거죠. 나는 이재명이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니 할 때 그가 재정학을 비롯한 경제학에는 아주 무시한 포퓰리스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잘 알면서도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가 1100조를 넘었었는데 참 기가 막히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나름대로의 이상한 확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표를 지급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그는 코로나 때의 추억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며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표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화랑을 겪었다. 매출, 소비, 소득이 늘어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글쎄요, 저는 지역화표로 받은 기억은 나지 않은데요. 그걸 왜 지역화표로 받습니까?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재명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라면서 덧붙인 말을 들으면 솔직히 저는 어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을 지경입니다.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 해야 합니까?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준 부자감세,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데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은요,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000조 원의 국가 예산으로 일을 벌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환자를 비유하자면 링거 주사에 지나지 않는 재난지원금을 마치 죽은 자를 기사회생시키는 만병통치 약물인 것처럼 말하는 이재명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런 선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국가 재정이라도 넉넉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가는 텅텅 비었고 문재인은 빚을 무려 400조 넘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국가 채무는 1100조를 넘었습니다.
참 지독한 게 이재명이 짓는 아주 선한 표정입니다. 이재명은 어제도 예의고 선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보다 민생이,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민생 회복 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 솔직히 이건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나라를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이재명에게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 몇 군데만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선거가 다가왔으니 말입니다. 매일매일 지역구를 몇 군데씩 격진지마다 좀 살펴볼까 합니다. 종로가 왜 정치 1번지일까요? 과거 경무대와 청와대가 있었던 데다가 한때는 국회도 세종로에 있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정부 중앙부처가 대부분 세종로에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도 모두 세종로와 그 인근에 있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종로구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이 세 분이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신인인 노무현의 사위 곽상은 또 종로를 지역구로 선택을 하자 이 지역에 원래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던 이광재는 순순히 출마 뜻을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이 전략 공천한 험지 분당갑으로 갔죠. 그래서 안철수와 접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문제는 안철수가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당 같은 좌파 혹은 중도 진보 계열의 정당에 몸담았던 전력 때문이지 그것이 보수의 안방으로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광재와 접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로는 어떨까요? 때마침 종로는 7명이나 출사표를 던져 22대 총선 최다 경쟁률입니다. 7대 1입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정치신인 곽상은이 1위를 달리고 모범생 이미지 최재형이 그들을 쫓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역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한국갤럽이 3월 19일과 20일 무선 면접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곽상은 43%, 최재형 37%. 둘의 차이 6%포인트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개혁신당 금태섭은 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3%에 달했고 특히 금태섭 지지자 64%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을 해서 변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 60대 이상은 최재형을 더 많이 지지를 하고 그 아래 50대까지는 단연 곽상은 지지자들입니다. 총선 프레임 역시 정부 견제론이 54%로 정부 지원론 39%를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리서치가 18일부터 20일 3일 동안 KBS 의뢰죠. KBS 의뢰한 여론조사, 무슨 면접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차이가 더 큽니다. 곽상은 49%, 최재형 31%, 무려 1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건 오차범위 밖입니다. 그리고 금태섭은 4%입니다. 한편 넥스 리서치가 17과 1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곽상은 44%, 최재형 38%. 자, 강남을에 출사표를 했다가 서대문을로 이 험지로 간 박진도 볼까요? 서대문을은 홍계동, 홍은동 이 엄청나게 큰 동 2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호남 인구가 많이 있죠. 김영호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과 그리고 리서치 R&R이라고 그러죠. 이 리서치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을 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50%, 국민의힘 박진 33%, 진보당 전진이 4%, 김영호와 박진의 차이는 무려 17%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한 주 전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행된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또 이렇습니다. 김영호 46%, 그리고 박진 31%로
그 차이는 약 15%포인트. 그러니까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봤던 안철수 이광재, 다시 분당을 한번 볼까요? 분당은 초집전입니다. 천당보다 더 좋다는 분당이 왜 이렇게 보수가 밀릴까요? 한국리서치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을 했던 분당갑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안철수 45%, 이광재 40%. 그리고 17과 18일 이틀간 넥스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는 더 달라붙어 있습니다. 안철수 44%, 이광재 43%. 문자 그대로 박빙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불과 1%포인트였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이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분당 을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42%, 민주당 김병욱 40%. 여기도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 전인 16일과 17일 리서치 비유가 진행을 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놀랍게도 김병욱이 앞섰습니다. 김병욱 49.4%, 김은혜 44.3%. 오차범위 안에서 김병욱이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개항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재명이 앞서고 있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52%, 원희룡 35%. 차이가 굉장히 크죠. 17%포인트입니다. 넥스트 리서치가 17일, 18일간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는 또 이렇습니다. 이재명 48%, 원희룡 43%. 차이가 5%포인트로 좁혀져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 비해 많이 좁혀졌는데 한국갤럽이 19일, 20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46%, 원희룡 40%. 둘이 차이는 약 6%포인트로 원희룡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쨌든 최근 열흘, 이 짧은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추세가 계속되던 3월 두 번째 주까지도 전문가들은 수도권이 판세를 제대로 집중 원했습니다. 실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여전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판세가 한두 번은 더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측이 맞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요. 3월 첫 주는 국민의힘이 45%. 솔직히 국민의힘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한 3월 2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무려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0%.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다고 난리가 났죠. 뭐 이정섭 때문이다. 아니면 황상무 회칼 테러 사건 때문이다. 아니다. 의료 대란 때문이다. 뭐 온갖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주차 조사 결과 다시 9%포인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서울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15%포인트가 빠졌다가 9%포인트가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39%, 민주당 26%. 자, 차이가 13%포인트가 납니다. 그런데 각 지역구의 후보들을 대입을 하면 국민의힘이 우위인 곳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10석 정도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평론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에서 얘기하듯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과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판세를 요동치게 한 악재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오만해 보이는 정권의 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생 경제가 총선의 승부를 가를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민생은 물가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의료 대란도 국민의힘엔 엄청난 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제 일요일 결국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입니까? 한동훈이 24일 오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오후에 뉴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나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동훈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중재 역할을 제안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도권 여권의 판세가 좋지 않은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시한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 시한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협상입니다. 결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강대강 충돌 국면이 계속되면서 의료 대란 조짐일자, 벌써 시작이 됐죠. 그 조짐일자, 당이 직접 매듭을 풀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강경일빈도의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이 중재의 제스처가 나오자 기민하게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아마 아직도 용산의 비서들은 의과대학 정원 이슈를 총선 호재로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용산 비서들 중에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제 눈에는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려면 비서들은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오만하고 하나같이 편견에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사태가 장기화되고 총선 전 의료 대란이 실제 벌어진다면 집권 여당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벌써 신문마다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들의 분노에 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선거판을 더 어렵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솔직히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한동훈은 24일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서 약 50여 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동훈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것 정도 말씀드리고 가겠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다. 한동훈은 의료계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 그러면서 더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정아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더 전해드릴 게 없다라며 양쪽이 온란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마침 저 같은 평론가가 아니라도 이 여당 후보들도 지도부 역할을 주문하던 차이였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에 출마를 했죠. 이 윤상현은 23일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 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당 지도부가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남은 교수협의회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협의회 회장단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오는 방향이 검토됐으나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보겠다며 장소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접촉은 대통령실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한 위원장이 의료계와 만나는 것만 미리 알고 있었을 뿐 나누게 될 대화 내용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간담회 직전까지 용산은 강경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를 이번 주부터 정지하겠다는 게
원래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었죠. 그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2,000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각 대학마다 배분을 다 해버렸죠. 정치실장 성태윤은 KBS 인력 진단에 나와서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강경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브리핑이 끝나고 1시간 만에 용산이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회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태도를 알렸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한동훈이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덕수 총리에게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들과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자 국무총리실은 곧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보도자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 총리가 그랬습니까? 의대 정원 문제로 국가가 의료계와 협상하는 일은 전 세계에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어떻든 이제 다시 협상의 테이블은 마련됐습니다. 관측통들은 아마도 일주일 내에 협의체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인 말입니다.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계획에 대해 각자 입장차가 있지만 국민이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 수술 등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서울대 세브란스대가 가장 선두에 서 있죠. 4월 1일부터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빅5 모든 병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한편 26일부터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각각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나 짚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민주당 공천 하나 취소를 시켰죠. 지금 민주당이 전국에 공천한 걸 보면 이빨이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합니다. 울산 북구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았죠. 진보당에 양보를 했는데 원래 민주당 현역 의원이 탈당을 해서 또 이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결국 진보당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38억 부동산에 빚이 37억 6천만 원. 그러면 실제 자산은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의 갭투기입니다. 이영선 이분은 민변 변호사죠. 민주당 세종갑 공천을 취소당한 이영선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과 임차 보증금 등을 통해 아파트 내채, 오피스텔 6채를 보유했는데 민주당 공천 신청서 서류에는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만 신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영선 씨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중앙선관위 이 후보 재산 공개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24일 중앙선관위의 22대 총선 후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영선은 배우자와 아파트 4채, 그리고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약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영선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액수는 약 1억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채무가 약 37억 6,8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채무 내역은 은행 및 신협 대출금과 그리고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등이었습니다. 당장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아주 전형적인 갭투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영선은 그 밖에 자동차 2대와 예금 6,24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 원이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 원, 재산세가 1,287만 원이었습니다. 754만 원 세금을 체납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무자본 갭투기를 한 셈인데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다들 아시죠? 이른바 신문에는 전세 사기라고 나온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전세 사기가 바로 이런 식의 갭투기가 계속되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선은 현재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로 이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며 이번 총선에 나왔습니다. 그는 대전 서구갑 출마를 준비하다가 세종갑으로 옮겨 4인 전략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 사기 대책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변호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영선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며 재산을 신고하기 전까지 갭투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종갑은 민주당 이영선이 공천이 취소당하며 국민의힘 유재와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의 대결을 좁혀졌습니다. 김종민이 원래 민주당 의원이죠. 자, 다시 이재명 뉴스입니다. 이재명이 24일 서울 뉴스에서 대통령이 없으면 차라리 낫다고 했습니다. 이날 영등포 우리시장을 찾은 이재명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 13조 원이 없다는데 대기업 초자산가 세금을 왜 깎아주나? 그걸 안 했으면 이거 1년에 몇 번씩 하고도 남을 돈 아닌가? 자,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그러자 한 지지자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이, 없으면 차라리 나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는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 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권 선거를 하는데 그걸 계산하니 1,000조 원이 된다고 한다. 1,000조 원이 손톱만큼 떼어서 4인 가구 100만 원씩 지역 화표를 줘서 6개월 안에 쓰라고 하면 이 동네 불이 날 것 아니냐. 정말 이재명은 경제를 모르는 걸까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웃깁니다. 이렇습니다. 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돈이 잘 돌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돈이 안 돌게 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 온다. 그런 겁니까? 화랑이 되면 돈이 막 돌고 그리고 불황이 오면 경제가 침체되고 돈이 돌지 않는다. 그게 사실 아닌가요? 돈이 안 돌면 불황이 오는 겁니까? 글쎄요. 그 덧붙인 말은, 이재명이 덧붙인 말은 작년 9월에 문재인이 서울에 올라와서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재정을 박살낸 바로 문재인 말입니다.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우리는 일본에까지 처지느냐. 정권이 무능해서 그렇다. 이재명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쓰일 13조 원을 푼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는 아직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이 한 말 조금 더 볼까요?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옷가게가 옷 많이 팔고 그걸로 옆에 있는 누룽지 집 가서 누룽지라도 하나 사고 그럼 또 청화점 가서 장 보고 정육점 가서 돼지고기도 좀 사고 이게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재명이 그 뒤에 한 말은 두고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마 정권을 향해 무식한 양반이라고 불렀겠죠. 그렇게 하면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